자, 오늘은 류마티스 관절염, 루푸스, 또 강직성 척추염 등 류마티스 질환을 전문으로 치료하시는 분이죠. 유창길 원장님 모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오늘은요, 미니 강의 주제 어떤 주제일까요? 네, 오늘은 류마티스 인자 수치에 따른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 사례들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류마티스 인자가 갑자기 수치가 상승해서 류마티스 관절염 증상이 악화된 경우에 한방 치료 사례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류마티스 인자라고 하니까 이 류마티스 인자가 뭔지 참 궁금한데요. 네, 류마티스 인자라는 것은 류마토이드 팩터, 네.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을 때 또는 기타 류마티스 질환이 있을 때 우리 몸 안에서 발생되는 자가 항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류마티스 인자가 양성이면 류마티스 관절염이 발병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류마티스 인자가 양성이면 이 관절염으로 확진을 내리는 건가요? 예, 그런데 이 류마티스 인자라고 하니까 류마티스 인자가 양성이면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확진한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네.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고요. 왜냐하면은 건강한 사람에게서도 적으면 3%에서 많으면 25%까지 이 류마티스 인자가 양성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것을 바꿔 말하면요. 류마티스 관절염이 발병된 환자분들 중에서 약 80%만 인자가 양성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류마티스가 있는데도 20%의 분들은 류마티스 인자가 음성인 경우도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류마티스 인자가 음성인데도 류마티스 관절염의 확률이 20%다. 굉장히 높죠. 5명 중 1명이니까. 네. 그래서 류마티스 인자가 있다고 해서 류마티스 관절염을 확신하는 것은 아니고 가능성은 높아진다. 그리고 다른 병에서도 류마티스 인자가 또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 가지 병이 있는데 류마티스 관절염에서만 양성으로 나온 게 아니라 다른 병에서도 이 류마티스 인자 항체가 양성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제 살펴봤을 때 류마티스 인자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류마티스 관절염을 할 수가 없죠. 왜냐면 다른 병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류마티스 인자는 류마티스 관절염의 확진 가능성이 높아지게 하지만 그렇다고 100% 확진을 내릴 수는 없다. 그래서 절대적인 류마티스 진단 기준의 요건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류마티스 인자가 류마티스 이 관절염의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자, 그렇다면 류마티스 관절염의 확진 시 추가로 검사가 필요한 항목들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류마티스 인자만으로는 지금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안 되잖아요. 네. 다른 병일 수도 있고 5명 중 1명은 류마티스 환자분 중 5명 중 1명은 류마티스 인자도 없고 음성이고, 그러니까 결국 류마티스 인자만으로는 류마티스 관절염 확진에 있어서 부족한 면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항 CCP 항체라는 검사 항목이 이제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류마티스 인자, 항 CCP 항체 이 두 가지를 같이 참고해서 현대의학에서 최근에서는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네. 이 류마티스 이 인자에 비해서 항 CCP 항체는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을까요? 네, 류마티스 인자는 지금 다른 병에서도 나타날 수 있고, 네. 5명 중 1명은 류마티스 인자가 없어도 류마티스 관절염일 수 있기 때문에 예. 민감도와 특이도가 낮아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기준에 못 미치는 거죠. 근데 항 CCP 항체는 이 절대적인 민감도와 특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어느 정도냐면은 네. 류마티스 관절염이 발병하기 이전에도 이 수치가 굉장히 높게 나오거나 양성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류마티스 관절염 발병 전에도 어떤 조기 진단의 표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향후 류마티스 관절염 예상을 좀 더 일찍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최근에는 류마티스 검사 시에 류마티스 인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항 CCP 항체도 반드시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절대적인 기준은 2010년도에 이제 다시 한번 제정이 됐거든요. 미국 그리고 유럽 류마티스 학회에서 공동 제정한 류마티스 관절염 분류 기준에 있어서 이 항 CCP 항체, 류마티스 인자, 류마티스 관절염 조기 진단 기준에 편입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항 CCP 항체가 2010년도부터는 류마티스 관절염 조기 진단의 어떤 강력한 표지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류마티스 인자가 항 CCP 항체에 비해서 이 결정적인 진단 기준이 이 기준의 역할을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항 CCP 항체가 류마티스 관절염 조기 진단에 있어서 좀 더 기준이 명확하다. 왜? 민감도와 특이도가 류마티스 인자보다 높으니까. 네. 그렇지만은 물론 류마티스 질환이라는 것은 혈액 검사만으로 또 진단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류마티스 인자도 양성이고
항 CCP 항체가 양성이라고 했을 때 류마티스 인자만 양성인 것보다는 물론 높아지지만 확률이 그렇다고 이 두 가지가 모두 양성이라고 해서 류마티스 관절염 확진을 내린 것은 아니고요. 임상 증상이랑 방사선 검사 그리고 어떤 본 스캔 여러 가지 검사들을 종합해서 임상 의사가 종합적인 종합 진찰 판단에 의해서 최종 확정을 내리는 것이 류마티스 관절염의 진단입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 류마티스 인자가 임상에서 이 증상에 따라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류마티스 인자가 류마티스 관절염 증상과 관련돼서 이제 변화하는 경우가 몇 가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류마티스 관절염 진단받을 당시에 류마티스 인자가 30에서 40, 류마티스 인자 정상 범위는 15에서 20 이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30에서 40 정도면 약간 넘어가는 상태, 그러니까 높지 않은 상태인데 이렇게 30, 40 정도로 진단 시에 류마티스 인자가 나왔던 분이 30, 40에서 갑자기 300, 400으로 10배 이상 뛰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갑자기 류마티스 인자가 급격히 상승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류마티스 인자가 갑자기 상승을 하게 되면요. 이 류마티스 관절염에는 또 어떤 증상의 변화들이 있을지 궁금해요. 네, 방금 이제 말씀드렸던 분 같은 경우는 진단 시에 류마티스 인자 수치가 30에서 40 네. 높지 않았는데 일단은 류마티스 관절염을 진단받고 이제 면역 억제제와 스테로이드 같은 류마티스 약물들을 복용을 하면서 몇 년 동안 이제 괜찮았단 말이죠. 류마티스 인자 수치도 낮았고 약을 먹으니까 아프지 않고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아무 지장 없고 통증도 없는 상태로 몇 년을 이제 지속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시점에 갑자기 이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잘 지내다가 네. 류마티스 인자 수치도 30, 40으로 잘 유지되다가 갑자기 어느 시점에 300, 400으로 10배 이상 뛰어버려요. 예. 그러면 이렇게 갑자기 상승되는 시점부터 관절도 아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것은 이제 뭘 말씀드리냐면은 류마티스 인자가 양성일 때 낮은 수치였을 땐 괜찮은데 그리고 어느 정도 지속될 땐 괜찮은데 갑자기 어느 시점에 몇백 단위로 뛰어버리면 급격히 상승하면 임상 증상도 같이 그 시점부터 아파진 경우가 임상에서 꽤 많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류마티스 인자 상승과 류마티스 관절염의 증상이 서로 연관성 있게 나타나는 거네요. 네. 이런 경우는 결국 류마티스 인자가 상승되는 시점부터 류마티스 관절염 증상이 아파졌으니까 네. 두 가지가 연관성이 있다. 통증이 발생된 시점이 인자가 상승되는 시점과 일치하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인자와 수치 그리고 증상이 결국은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것이죠. 원장님, 그러면요, 이 류마티스 인자가 급격히 상승했던 이 관절염의 한방 치료 사례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이제 60대 류마티스 관절 여성분인데요. 네. 요분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류마티스 진단을 받고 류마티스 인자가 항상 30에서 40 정도로 낮게 유지가 되었었습니다. 예. 그리고 진단받은 이후 류마티스 양약 복용하면서 아프지 않았고 염증도 잘 조절됐었고 그 후로 몇 년 동안 잘 지냈는데 예. 이분이 2015년도에 갑자기 류마티스 인자가 상승했어요. 10배가량. 네. 30, 40에서 400대로 올라가 버렸어요. 10배 이상 갑자기 올라간 건데 그러니까 몇 년 동안 괜찮다가 갑자기 올라갔단 말이에요. 예. 40대에서 400치까지 10배가 상승하니까 류마티스 인자가 40대는 아프지 않았었는데 400대로 올라가니까 굉장히 아파졌어요. 손가락이 아파지고 발목, 발등이 아파지면서 마치 류마티스 관절염 발병 초기의 증상이 확 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류마티스 인자가 상승하면서 갑자기 처음으로 돌아간 것이죠. 네. 양약을 먹고 있는 상태에서도요. 이 약물을요, 꾸준히 복용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이 류마티스 인자가 다시 상승을 한 건가요? 네. 네. 지금 그러니까 면역 억제제, 스테로이드, 현대의학에서 쓰는 이제 류마티스 치료 약물들 네. 이제 잘 복용을 하면서 지내셨는데 네. 갑자기 상승했죠, 류마티스 인자가. 그럼 이것은 이제 뭘 의미하느냐? 우리 몸에 이 류마티스 인자는 항체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수치가 있단 말이에요. 역학 수치. 어느 정도인가가 나와요. 검사를 해보면. 그런데 이 항체가 면역 억제제 쓰고 양약을 복용하면서 잘 유지됐었는데 어느 시점에는 이 항체가 걷잡을 수 없이 올라가 버린 거예요. 이것은 결국 무엇이냐? 우리 몸의 어떤 면역계와 시스템이 유지를 하지 못하고 거기서 깨져버린 거예요. 몇 년 동안은 면역 억제제, 스테로이드, 염증 억제가 잘 됐었는데 어느 시점에는 결국 우리 몸의 면역계가 내성이 생겼다 그 말씀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자가 면역 상태가 교란이 되면서 항체가 무차별적으로 급상승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면역 억제제 스테로이드 복용하면서 내성이 생기고 내성이 생긴과 동시에 면역계에 교란이 발생하니까 자가 항체, 우리 몸이 만약 간염 항체처럼 어떤 항체가 있었는데 그게 확 번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면역계의 교란입니다. 이것은. 네. 그러니까 이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해서 면역계가 좀 교란이 된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 환자분은요, 한방 치료를 통해서 이 류마티스 인자가 좀 떨어지셨나요? 네, 그 류마티스 약을 복용하면서 인자가 갑자기 400까지 올라갔고, 예. 그래서 물론 약을 이제 늘려서 또 처방받아서 드셨단 말이에요. 근데도 류마티스 관절염 통증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저를 찾아와서 한방 치료를 시작하시게 된 겁니다. 예. 저를 찾아오신 이유는 류마티스 인자 수치를 낮추고 싶다 이런 말씀하셨고, 일단 아프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약을 먹어도 아프니까. 2015년 5월부터 저와 함께 류마티스 조절, 류마티스 인자를 조절해주는 치료 목적의 한약을 복용하면서 자가면역 질환 식이요법, 류마티스 질환의 식이요법을 시행했어요. 2015년 5월부터 407이었던 게 그 다음 달 2015년 6월 달에 344로, 네. 407에서 344로, 400대에서 300대로 한 달 만에 떨어졌고, 그 다음에 7월 달에는 215로 떨어졌어요. 오. 3개월 동안에 400대, 300대, 200대로 순차적으로 100씩 떨어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한약 치료와 식이요법 같이 병행했을 때 양약을 복용하면서도 상승된 류마티스 인자 수치를 못 잡았었는데 한방 치료 들어간 시점부터는 바로 100씩 떨어졌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한 달에 100씩 한방 치료 류마티스 인자가 감소를 한 것입니다. 예. 400에서 200대까지 떨어졌으니까 아마 절반 정도 감소가 된 건데요. 그렇다면 이 류마티스 인자가 떨어지면서 관절 통증 또한 좋아지셨나요? 네, 그 50% 정도 이제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잖아요. 예. 200대로. 류마티스 인자 수치가 절반으로 떨어지게 되면요. 어떤 변화가 나타나냐면 관절 통증은 절반 이상이 아니고 더 많이 줄어듭니다. 예, 왜 그러냐면은 이 올라가던 추세에서 하강 추세로 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가던 추세에서 만약에 400 그대로만 유지됐어도 통증은 더 심해지지 않고 유지는 됐을 거예요. 예. 그리고 조금만 떨어져도 이게 하강 국면으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항체가 감소하는 국면으로 우리 몸이 바뀐 거기 때문에 네. 조금만 줄어들어도 일단 통증 많이 줄어들거든요. 근데 이분은 지금 절반 가까이 줄어들면은 통증 자체는 자각 증상으로 90% 이상 감소가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400에서 200으로 절반 떨어지면서 통증은 50%가 아니고 90%가 줄어들어요. 류마티스 인자의 이게 특징이거든요. 급격하게 상승됐던 류마티스 인자 수치가 감소하니까 관절 통증도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역산해보면요. 류마티스 인자가 갑자기 상승하면서 아파졌던 게 인자가 떨어지니까 아파졌던 건 당연히 줄어들죠. 이렇게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류마티스 인자가 류마티스 관절염 증상하고 어느 정도 좀 상관성이 있게 나타난 경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예. 이제 기존에요. 네. 현대의학계에서는 그 류마티스 인자들 관절 진단할 때, 류마티스 관절염 진단할 때만 한 번 진단 검사하고 예. 그 후로는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은 교과서에 어떻게 써 있냐면은 류마티스 인자는 류마티스 관절염 증상과는 큰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현대의학에서는 류마티스 인자를 중요시하지 않는데, 제가 이제 양방에서 치료하다가 안 돼서 오신 분들을 주로 보다 보니까, 네. 류마티스 인자가 조절이 안 돼서 오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교과서랑은 다른 거예요. 실제 임상 증상은. 환자분들은 의사 선생님은 류마티스 인자가 올라가도 그것 때문에 아파지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지만은 환자분들은 그게 올라갈 때부터 아파지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본인은 아프거든요. 그게 류마티스 인자 수치가 올라갈 때부터 아프니까 그럼 의사 선생님은 그런 상관없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방 치료를 하기 위해서 저를 찾아오시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임상적으로 보면은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다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류마티스 인자 수치에 따라서 류마티스 증상의 예후 또한 우리가 좀 예상을 해볼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치료 사례처럼 인자 수치가 이제 하강되면서 점점 낮아지면서 네. 만약에 정상 범위로 들어오기까지 되면은 정말로 통증은 아예 0이 될 것이고요. 증상은 아예 없고 그리고 류마티스 인자도 0이니까 임상적 관해 상태에 돌아간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류마티스 인자가 내려가다가 정상 범위까지는 못 가더라도 이제 원래 30, 40 정도까지만 가도
아프지는 않습니다. 일단 완치 상태는 아니더라도 아프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살만은 한 거예요, 일단.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류마티스 인자를 관리하다가 환자분들 중에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서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이게 오르락내리락 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네. 그 추세가 만약에 올라가는 쪽으로 그래프가 그려지면은 내가 몸이 앞으로 아파질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을 하시면 되고요. 네. 류마티스 인자가 이렇게 이렇게 상하 변곡점이 있지만 점점 하강되는 쪽으로 내려오면은 그것은 내가 몸이 좋아진 쪽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예. 아니, 이렇게 한방 치료가 이 항체의 이 상승된 수치를 낮출 수 있다는 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지금 말씀드린 것을 이제 되게 놀랍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신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의심을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이 한의학적 치료, 한약 복용하면서 식이요법하면서 항체 수치가 어떻게 떨어지냐. 양방에서 면역 억제제랑 스테로이드도 복용하면서도 네. 잡지 못하는데 어떻게 한약이 그것을 잡을 수 있는가 의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임상에서 그 혈액 검사 결과를 데이터로 제가 그냥 말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검사 결과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약 치료 들어간 다음에 이렇게 수치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제가 치료해드린 분들은 다 떨어져요. 왜? 한약 치료하고 식이요법 하면서 몸에 자가항체의 면역성을 내가 나의 치유력으로 좋아할 수 있도록 내 몸이 만드는 거예요. 환자분 본인의 몸을. 그러니까 한약이라는 것은 약의 힘으로 어떻게 막 누르는 게 아니고 본인의 몸을 도와만 주는 거예요. 본인의 자연 회복력이 살아날 수 있게.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장점이죠. 그러니까 이틀 전에 여자 중의학자분이 이제 노벨 생리의학상을 이제 수상했다는 뉴스를 제가 봤거든요. 네. 청호라고 하는 한약재에서 나온 항말라리아제예요. 그러니까 말라리아 때문에 1년에 그 사망하는 숫자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데 네. 이 중국의 중의학자,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한의학이랑 중의학이랑 거의 같은 기원인데 네. 우리나라는 이제 동의보감이고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황제내경이라든지 기존의 고전 원서들이 있죠. 예.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동의보감을 비롯한 허준, 이자마, 사상학으로 이제 내려오는 것인데 그 원리, 오리진은 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 청호도 역시 대한민국의 한의사들도 쓰는 약재 중에 하나예요. 이게 어떤 데 쓰냐면은 학질에도 물론 쓰고요. 말라리아도 쓰고 어떤 열병, 어떤 염증성 질환에 쓰는 약재가 바로 이 청호라는 약재입니다. 굉장히 네. 효과가 좋은데 이 약재로 중국에서 노벨상을 지금 이번에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의학이 가지고 있는 분야가 의외로 현대의학의 한계를 뛰어넘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노벨상 위원회에서 이런 전통의학을 기원으로 한 의약품 물질을 처음으로 노벨상을 수여한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도 지금 굉장히 나라 전체가 경사에 휩싸인 건데 네. 여기서 이제 뭐를 말씀드리고 싶냐면은 류마티스 인자 항체가 한약으로 낮춰질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라리아 치료하는 것처럼 한약재 성분이 말라리아를 치료한 것처럼 한약재 성분이 류마티스 그 항체 수치를 낮추는 어떤 일괄적으로 작용을 하는 것을 제가 지금 혈액 검사 결과로 데이터를 내놓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류마티스 자가항체뿐만 아니고요. 루푸스에 있어서 그 항체가 있거든요. 안티-DSDN이라는 루푸스 항체 검사가 있는데 이 루푸스 항체 역시 그 루푸스에 맞는 치료 한약, 면역 조절 한약을 쓰면은 루푸스 항체도 조절이 돼요. 네. 양방에서 쓰는 루푸스 약을 써도 면역 상승되는 걸 막지 못했었는데 한약을 쓰고 루푸스 항체가 낮춰진다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혈액 검사 결과로 데이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결과들이 중의학자가 청호라는 약재를 통해서 항말라리아제 개발하는 과정을 통해서 노벨상을 받은 게 인정이 된 것처럼 한국 한의학도 이런 분야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이제 류마티스 질환 분야를 전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만 말씀드리지만은 한국에 있는 한의사들이 이렇게 여기저기서 정말 그 노벨상을 도전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치료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네. 여기저기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증명이 된다면은 한국의 한의학도 중국 중의학에 뒤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예. 저도 지금 대한민국 한의학의 어떤 류마티스 치료가 전 세계적으로 어떤 센세이션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우리나라 한의사분들 중에서도 좀 노벨상을 받으시는 분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네. 향후에 나올 거라고 꼭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오늘 사례처럼요, 이 류마티스 인자 수치가 감소하면서 좀 증상이 호전된 다른 사례들을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아까는
60대, 아까 사례는 60대 류마티스 관절염 여성분이고요. 예. 이번에는 이제 조금 젊은 40대 류마티스 관절염 여성분의 치료 사례를 하나 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분은 염증 수치도 정상이고 모든 검사 항목에선 혈액 검사상 정상이었어요. 근데 오직 딱 하나 류마티스 인자만 높게 나오는 분이에요. 그리고 증상은 손가락의 조조강직, 아침에 뻣뻣한 증상이 있고 네. 손가락 관절에 통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찾아오신 이유가 류마티스 인자 수치를 낮추고 싶다. 나는 염증 수치랑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류마티스 인자 수치만 높다. 이걸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하고 찾아오셨고 손가락이 뻣뻣하고 아프니까 이것을 이제 해결하고 싶다. 이 두 가지를 목표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여성분은 한방 치료 후에 이 류마티스 인자 수치가 어떻게 변화됐는지도 궁금해요. 이분은 이제 저하고 한방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예. 2014년도 2월에요. 류마티스 인자 수치가 63.8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 범위보다 약 4배가량, 3배에서 4배가량 높은 상태였고, 네. 근데 이제 저하고 같이 류마티스 인자 조절 한약 복용하면서 류마티스 식이요법 철저히 이제 해주셨어요. 다음 달에 바로 63.8에서 54로 내려왔고요. 오, 네. 그리고 그 다음 달에는 54에서 44로 내려왔고, 네. 그 다음에 2024년 8월 달에는 30.3까지 내려왔어요. 그리고 결국 또 절반까지 내려온 거예요. 네. 63.8에서 30.3까지 매달 10씩 감소되면서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현대학에서 볼 때나 일반 환자분들이 볼 때는 굉장히 의아한 결과거든요. 네. 이렇게 매달 이렇게 감소하는 게 이게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결과들이. 예. 그래서 63.8에서 30.3까지 절반가량 류마티스 인자 수치가 감소가 됐고, 네. 그리고 30 정도면 류마티스 인자 수치는 거의 정상 범위에 근접을 하게 된 것입니다. 네. 류마티스 인자가 정상 범위에 근접하게 되니까 증상도 역시 좋아지게 되죠. 네. 손가락 조조강직 없어지고 통증도 없어진 거예요. 너무나 기뻐하세요. 왜냐면은 몇 년 동안 인자 수치가 내려가질 않았었는데 한방 치료 하자마자 그 달에 바로 10씩 내려가니까 매달. 그러니까요. 매달 검사할 때마다 신나요. 그리고 다음 검사할 때는 또 내려갈 것 같으니까 기분이 좋고. 그러니까 너무나 얼굴에 웃음꽃이 피고 관절도 아프지 않고 류마티스 인자도 좋아지고 정말 증상도 좋아지고 검사 결과도 좋아지니까 이처럼 한의학적 치료가 류마티스 인자 수치를 좋아지게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일률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자, 오늘은요,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 사례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류마티스 인자가 높은 분들이라면요, 오늘 방송이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미니 강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